너 같은 비린내 나는 기생충한테는 단돈 100원도 못 줘. 재산분할 그딴 거 꿈도 꾸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나가. 시어머니 박말순이 내 발치에 이혼합 비서를 집어 던지면서 한 말이에요. 아니, 10년이에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의대생 남편 등록금이며 시어머니 명품 카드값까지 다 내 사업자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 의사 면허 따자마자 돌아온 게 새 약혼자랑 마시는 샴페인 한 잔이더라고요. 손에 든 화로 박스가 그렇게 무거웠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저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강남 그 아파트도 시어머니 카드도 남편 마이너스 통장 보증인도 전부 제 이름이었거든요. 77통의 부재중 전화는 그날 밤이 지나서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의사 면허 이혼 통보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정서윤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2시 수산시장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릎까지 올라오는 검정 장화를 신고 핏물과 비늘이 말라붙은 앞치마를 단단히 동여맸죠. 10년째 매일 반복하는 일이지만 오늘은 손끝이 유난히 떨렸습니다. 오늘 오후 남편 강재현이 의사국가고시 합격자 발표를 받는 날이었거든요. 서윤아, 오늘 물건 좋은 거 좀 빼놨다. 광어 살아있는 거 2마리, 전복도 큰 놈으로 골랐어. 옆칸 박씨 아저씨가 스티로폼 박스 뚜껑을 열어 보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고마워요. 우리 남편 오늘 발표나는 날이라 좀 잘 차려주려고요. 저는 박스 안 광어의 펄떡이는 꼬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아이고, 그 양반 이제 의사 사모님 되시겠네. 10년을 새벽같이 나와서 뒷바라지했으니 인제 좀 편해져야지. 박씨 아저씨가 거친 손으로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편해지긴요. 저는 그냥 우리 재현 씨가 무시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광어가 든 박스를 트럭 뒤편에 단단히 실으며 작게 답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시장에서 알아주는 큰손이라고 부릅니다. 단골 식당만 100곳이 넘고 한 달 매출이 억 단위로 찍히는 중도메인이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저는 그저 비린내 나는 시장 며느리일 뿐이었습니다. 거래를 마무리하고 트럭에 시동을 거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이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저는 핸들을 한 손으로 잡으며 전화를 받았죠. 너 어디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박말순의 목소리가 새벽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오늘 일찍 마무리하고 들어가려고 서두르고 있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전복도 골라뒀어요. 전복은 됐고 들어올 때 마트 들러서 샴페인이나 한 병 사와. 재현이 합격하면 한잔해야 할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제일 좋은 걸로 사갈게요. 그리고 들어오면 그 비린내 풍기는 옷부터 벗고 들어와. 어제도 소파에 냄새가 다 배었잖아. 박말순이 혀를 차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숨 한 번 쉬지 않고 다시 엑셀을 밟았죠. 이 정도 잔소리는 10년을 들어왔으니 이제는 콧등도 시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합격자 명단이 떴다는 소식이 시장에 먼저 퍼졌어요. 강재현 합격. 저는 그 세 글자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엄마, 됐다. 우리 재현 씨, 됐다. 저는 돌아가신 친정엄마 사진을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죠. 시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아, 축하해. 진짜 고생했어. 이제 사모님 다 됐네, 사모님. 저는 눈물을 닦으며 화로 박스 2개와 샴페인 한 병을 챙겨 강남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자꾸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이제부터는 평범하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는 박말순이 처음 보는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활짝 웃고 있었고 강재현은 양복을 빼입은 채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재현의 팔짱을 낀 새하얀 원피스를 입은 낯선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자리예요? 저는 화러 박스를 든 채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왔어 너. 마침 잘 왔다. 박말순이 샴페인 잔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재현 씨, 이 손님은 누구야? 저는 강재현 쪽을 바라봤습니다. 강재현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고 코끝부터 찌푸렸어요. 아, 진짜. 들어오자마자 비린내. 좀 떨어져서 얘기해. 강재현이 손바닥으로 자기 코를 막으며 짜증을 냈습니다. 여보, 손님 계신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박스를 바닥에 내려놓고 손을 닦으며 다가갔어요. 손님 아니야. 인사해. 윤지수, 내 약혼자야. 강재현이 옆에 선 여자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며 말했죠.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하며 강재현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예요. 재현 오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윤지수라는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재현 씨,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약혼자라니.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 정서윤아, 너 정신 차리고 들어. 우리 재현이 오늘부로 너랑 끝이야. 박말순이 식탁 위에 놓여있던 누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왜냐고. 잘 들어. 우리 재현이는 이제 박정훈 종합병원 원장님 사위 될 사람이야. 윤 원장님이 강남에 병원 차려준다고 했어. 으리으리하게. 박말순이 가슴을 펴고 그 봉투를 제 발치에 던졌습니다. 누런 봉투가 바닥에서 미끄러져 제 장화 끝에 닿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혼합의서야. 재현이 도장은 이미 찍혀 있어. 너만 찍으면 돼. 박말순이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재현 씨, 어머니 말이 진심이야. 대답해봐. 저는 강재현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어요. 솔직히 말할게. 너랑 같이 다니는 거 창피했어. 강재현이 윤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저를 똑바로 봤죠. 창피했다고. 의사 친구들 모임 데려가면 너 손에서 생선 냄새나. 옷차림은 또 어떻고. 누가 봐도 시장 아줌마야. 강재현이 입꼬리를 빗둘게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시장에서 번 돈으로 당신 등록금 다 댔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가까스로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충 소리 듣는 거지. 박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남편 피 빨아먹으려고 10년을 들러붙어 있던 거 아니야. 다 안다. 다 알아. 우리 재현이 면허 따자마자 떡고물 떨어질 줄 알고 기다린 거잖아. 박말순이 손가락으로 제 가슴팍을 찌르듯이 가리켰죠. 어머니, 그 말 진심이세요. 진심이지 그럼. 너 같은 비린내 나는 기생충한테는 단돈 100원도 못 줘. 재산 분할 그딴 거 꿈도 꾸지 마. 그냥 맨몸으로 나가. 박말순이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맨몸으로 나가라고요. 그래. 처음 우리 집 들어올 때처럼. 빈손으로 나가. 박말순이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어요. 봉투를 열어 합의서를 꺼냈죠. 강재현의 도장이 빨갛게 찍혀 있었습니다. 펜 주세요. 저는 박말순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뭐? 도장 찍을 펜이요. 빨리요. 박말순이 잠깐 멈칫하더니 식탁 위 볼펜을 집어 던지듯 건넸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에 합의서를 올려놓고 제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정, 서, 윤. 서명 아래 지장도 꼭 눌러 찍었죠. 여기 있어요. 저는 합의서를 박말순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 진짜 군말 없네. 역시 본인이 기생충인 거 아는 모양이야. 윤지수가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어요. 옷 챙겨서 나갈게요. 5분만 쓸게요. 저는 강재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을 열어 작업복 두어 벌과 속옷, 양말 몇 켤레만 작은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명품 가방도 보석함도 통장도 손대지 않았죠. 어차피 다 제 돈으로 산 거지만 지금은 이 집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나가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세 사람이 다시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었어요. 가요. 잘 사세요. 저는 가방을 둘러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야, 정서윤. 가기 전에 화러 박스나 치우고 가. 거실에서 비린내 진동해. 박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외쳤죠.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치우세요. 오늘부로 저 며느리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박말순의 말을 받아쳤습니다. 박말순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 아니에요. 남이라서 그래요. 저는 신발장에서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장화는 박말순이 그렇게 싫어했으니 거실 한가운데에 그대로 벗어두고요. 재현 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저는 신발끈을 묶다 말고 강재현을 돌아봤어요. 뭔데? 빨리 말하고 가. 강재현이 귀찮다는 듯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진짜 축하해. 의사 됐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강재현이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곧 코웃음을 쳤죠. 고맙다. 이제 꺼져.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복도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뒤에서 셋이 다시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1층까지 내려오는 동안 저는 한 방울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내 시장거래처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죠. 변호사님, 오늘 밤 안에 통화 가능하실까요? 정리할 게 좀 많아요. 답장은 1분도 안 되어 도착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사장님,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왔어요. 밤바람이 제 작업복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은 시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죠. 저들은 제가 빈손으로 나갔다고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들이 누리던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오늘 밤 안에 똑똑히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아파트 단지에서 큰 길까지 걸어 나오는데 10분쯤 걸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지 않고 일부러 걸었어요.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큰 길 모퉁이에 도착했을 때 시장 근처 모텔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발을 옮겼어요. 하룻밤이요. 조용한 방으로 부탁드려요. 저는 카운터 앞에 현금 5만 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6층 끝방 드릴게요. 짐은 그것뿐이에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제 작업복 차림을 흘끗 보더니 열쇠를 건넸죠. 네, 짐은 이게 다예요. 저는 짧게 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방문을 열자마자 저는 가방을 침대에 던지고 노트북부터 꺼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저 정서윤이 가방에 노트북이 없으면 그건 정서윤이 아니라는 거. 거래처 100곳을 머릿속이 아닌 엑셀로 굴리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전원 버튼을 누르고 부팅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핸드폰을 들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사장님 목소리 들으니 다행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오늘 강재현이랑 이혼했어요. 합의서에 도장 찍고 왔어요.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으며 짧게 말했죠. 네. 전화기 너머에서 김 변호사가 잠깐 숨을 골랐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사장님, 도장 찍기 전에 저랑 먼저 상의하셨어야죠. 상의할 시간이 없었어요. 거실에 그쪽 약혼자라는 여자까지 데려다 놨더라고요. 저는 침대 옆 작은 책상으로 옮겨 앉으며 답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시장 근처 모텔이에요. 변호사님, 지금 제가 정리해야 할 게 많아요. 들어주실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적을게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다시 차분해졌어요. 첫째, 강남 아파트요. 그거 제 사업자 명의로 법인 사택 계약되어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계약 해지할 거예요. 위약금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위약금 물고서라도 끊을 거예요. 박말순이 그 집에서 단 하루도 더 사모님 행세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사업자 통장 내역을 띄우며 말했죠.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전에 집주인 연락하시면 제가 바로 옆에서 서류 작성 도와드릴게요. 둘째, 강재현이가 의대생 때 제 사업자 신용으로 뚫어놓은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5천만 원짜리. 네, 연대보증 들어가 있는 거 말씀이시죠? 그거 오늘 밤 안에 연대보증 철회 신청 들어갈 거예요. 은행 앱으로 바로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24시간 접수돼요. 다만 사장님, 보증 철회되면 강재현 씨 그 통장 기한 이익 상실돼서 당장 갚으라고 독촉 들어갈 텐데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어요. 셋째, 강재현이 오늘 그 여자랑 외도한 거 명백한 유책 사유잖아요.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해 주세요. 액수는 변호사님이 알아서 최대치로 잡아주시고요. 녹취나 증거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그건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준비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더요. 신용카드는요? 저는 그 말에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박말순이 들고 다니던 카드 3장. 모두 제 사업자 통장에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는 가족카드였습니다. 카드는 제가 지금 바로 정지시킬게요. 분실 신고로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도 축소보다는 분실 신고가 더 깨끗해요. 네. 변호사님, 오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일은 새벽 4시여도 받습니다. 푹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양손을 깍지 끼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또렷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어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카드사 콜센터 번호 3개를 차례로 눌렀죠. 네, 안녕하세요. 본인 확인 후 분실 신고 진행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사 상담사가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드 3장 전부 분실 신고 부탁드려요. 가족카드 3장 모두 분실 신고 처리해 드릴게요. 재발급은 안 하시는 거죠? 네, 안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가족카드 등록 자체를 해지해 주세요. 박말순 명의로 된 거 전부요. 본인 카드와 분리해서 가족카드 해지 처리하시려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상담사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리 완료됐습니다. 박말순 고객님 카드는 이 시간부로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 거절됩니다. 저는 짧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카드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죠. 시간을 보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다음은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에서 은행 앱을 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습니다. 연대보증 내역 메뉴를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국 강재현 이름이 떴어요. 강재현, 신용대출 5천만 원, 연대보증인 정서윤. 보증해지 신청.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유를 묻는 칸이 떴어요. 저는 잠깐 손가락을 멈췄다가 또박또박 타이핑했죠. 채무자와 혼인관계 종료. 협의 이혼 완료. 확인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연대보증 해지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영업일 2일 오전 중 처리됩니다. 저는 그제야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손목 시계를 보니 0시 30분이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오늘은 부장에게 맡기기로 했어요. 저는 곧장 집주인 정 사장님께 문자를 남겼습니다. 사장님, 늦은 시간 죄송해요. 강남 아파트 법인 사택건으로 내일 아침 일찍 통화 가능하실까요? 계약 조기 해지 의사 전달 드립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답장이 왔어요. 정 사장님은 원래 새벽잠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서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6시쯤 전화 주세요. 위약금은 협의합시다. 저는 답장을 보지 않고 핸드폰을 책상에 엎어두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손등에 베인 칼자국 몇 개, 손톱 밑에 낀 비늘 자국까지. 이 얼굴이 박말순이 그렇게 무시하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저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고생했어, 정서윤. 목이 잠깐 메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침대에 누우려는데 노트북 화면이 다시 깜빡였어요.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연대보증 해지 처리 완료. 채무자 통보 예정 일시 2일 오전 9시. 저는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새벽 1시쯤이었을까요? 시장 부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오늘 박씨 사장님이 광어값 결제하셨고요. 내일 새벽 물건 다 준비됐어요. 푹 쉬세요. 저는 답장 대신 짧게 한마디 보냈습니다. 부장님, 내일 새벽은 부장님이 총괄 좀 해주세요. 저 일이 좀 있어서요. 네 사장님, 걱정 마세요. 10년을 같이 일한 부장님이었어요. 이 사람 하나만큼은 저보다 시장 돌아가는 사정을 더 잘 알았죠.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 벽지의 얼룩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지금쯤 강재현은 윤지수와 샴페인을 다 비웠을 겁니다. 박말수는 내일 미용실 갈 옷을 고르고 있을 거고요. 세 사람 모두 제가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믿고 있겠죠. 저는 천장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빈손이라. 그 말이 그렇게 우습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그 시간이 되면 강남의 그 집에서 어떤 소리들이 울릴지 저는 굳이 상상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어요. 정 사장님의 추가 문자였습니다. 서윤 사장님, 그 집 보증금 반환은 사장님 사업자 계좌로 바로 쏠게요. 위약금은 제가 안 받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장님, 위약금은 받으셔야 해요.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내일 아침에 그 집 가서 거기 살고 있는 두 사람한테 당장 짐 빼라고 통보해 주세요. 내용 증명도 같이 보내주시고요. 두 사람이요.
강재현 박사 부부 말씀이세요. 저는 그 표현에 잠깐 입꼬리가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부부 아니에요. 그냥 무단 점유자 둘이에요. 알겠습니다. 9시 정각에 갈게요. 저는 핸드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에서 화물차 지나가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시장이 깨어나는 소리였어요.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죠. 그때 모텔방 어디선가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어요.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천천히 호흡을 골랐습니다. 9시까지 이제 8시간이 채 남지 않았어요. 아침 8시 50분 저는 모텔방 창가에 서서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책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 그 아파트에서는 강재현이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어요. 어젯밤 비운 샴페인 2병 때문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입꼬리는 자꾸만 올라갔습니다. 강재현은 침대 협탁에 놓아둔 핸드폰을 집어들고 윤지수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지수야. 일어났어. 강재현이 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거나 수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강재현은 핸드폰을 귀에서 떼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죠. 번호는 분명히 윤지수였습니다. 이거 왜 이래? 강재현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걸었어요. 같은 안내음만 반복됐습니다. 엄마. 강재현이 침실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머리 아파. 박말순이 거실 소파에 앉아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수 번호가 안 돼. 없는 번호래. 뭐? 잘못 누른 거 아니야. 10번도 더 눌러봤어. 다 없는 번호래. 강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가만 있어봐. 오늘 강남 그 상가 보러 가기로 했댔지. 거기로 가봐. 인테리어 업자랑 미리 만나 있을지도 몰라. 박말순이 거울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러자. 옷 입을게. 강재현이 다시 침실로 뛰어들어갔어요. 9시 정각 강남의 어느 낡은 상가 앞에 강재현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강재현은 차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멈춰 섰어요. 주소는 분명히 맞는데 건물은 외벽이 다 갈라지고 창문마다 신문지가 발려있는 폐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 강재현이 핸드폰으로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강재현이 비틀거리며 입구 쪽으로 다가갔어요. 출입문에는 빛바랜 빨간 글씨로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본 건물 철거 예정. 출입 금지. 강재현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3억이. 강재현이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 면허증을 받자마자 첫 닥터론으로 빌린 3억. 인테리어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윤지수가 알려준 법인 계좌. 의심도 없이 한 번에 송금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강재현은 이제야 깨달았어요. 같은 시각 강남 명품관 1층 매장에서는 박말순이 친구 2명과 함께 가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은 며느리에게 그동안 받은 카드의 한도를 자랑하느라 입에 거품이 끼었어요. 이거 얼마짜리야? 까만색으로 줘봐. 박말순이 매대 위 가방을 가리키며 점원에게 손짓했습니다. 네, 사모님. 1,450만 원이에요. 좋네. 결제해. 박말순이 지갑을 열고 카드 한 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잠시만요. 점원이 카드를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났어요. 사모님, 이 카드 분실 신고 처리되어 있다고 뜨네요. 점원이 카드를 박말순에게 돌려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어제 잘만 썼는데. 박말순이 카드를 빼앗듯 받아 다른 카드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이걸로 해. 이것도 안 되는데요. 점원의 얼굴이 곤란해졌습니다. 이상하네. 마지막 하나 있어. 박말순이 세 번째 카드를 내밀었어요. 점원이 다시 단말기에 긁었습니다. 비. 사모님, 세 장 다 분실 신고 처리되어 있어요. 한 번 더 시도하면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신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점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장에는 다른 손님 서너 명이 이미 박말순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망신이야. 친구가 보고 있는데. 박말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말순아, 그냥 가자. 다음에 사면 되잖아. 옆에 서 있던 친구가 박말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긴 어딜 가. 이거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박말순이 핸드폰을 꺼내 강재현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신호만 갈 뿐 강재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매장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의 정중한 말투에 박말순의 친구들은 슬슬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자, 말순아. 사람들이 다 본다. 박말순은 결국 빈손으로 매장을 나왔어요. 지나가던 손님 하나가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박말순의 귀에 박혔습니다. 카드 도용한 사람 아니야. 분실 신고된 카드를 세 장이나 들고 있다는 게. 박말순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박말순은 친구들의 손도 뿌리치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박말순이 헐레벌떡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이미 그 자리에서 박말순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주인 정 사장님이었습니다. 박말순 여사님 맞으시죠? 정 사장님이 서류 봉투를 들고 정중하게 말을 걸었어요. 누구세요? 비켜요. 나 들어가야 해. 박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이 집 집주인입니다. 오늘 오전부로 이 집 법인 사택 계약이 해지됐어요. 여사님, 지금부터 무단 점유자세요. 정 사장님이 봉투를 박말순 손에 쥐어주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인데. 여사님 집 아닙니다. 정서윤 사장님 사업체 명의로 된 사택이었어요. 아내 짐 정리해서 오늘 저녁 안에 나가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내용 증명 보내고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정 사장님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제 집행? 누구한테 강제 집행을 해? 박말순이 봉투를 바닥에 던졌어요. 정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봉투를 다시 주워 손잡이에 걸어두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박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을 때 거실 식탁 위에 있던 강재현의 핸드폰이 길게 울리고 있었어요. 박말순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국민은행 여신팀이라고 떴어요. 여보세요. 강재현 고객님 본인 되십니까? 본인 어머니예요. 무슨 일인데요? 강재현 고객님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연대보증인 정서윤님께서 보증해지 신청을 하셨고 오늘 오전 9시 부로 처리 완료됐어요. 기한 이익 상실에 해당하셔서 오늘 영업시간 내로 원금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전화기를 울렸어요. 5천만 원을 오늘 다 갚으라고요. 박말순이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오늘 17시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후로는 연체 처리되고 신용 등급에 즉시 반영됩니다. 박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거실 바닥에 쿵 하고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비슷한 시각 강재현은 폐건물 앞차 안에서 핸들을 부여잡고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박말순에게서 연락이 오는 걸 보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재현아, 너 어디야? 빨리 집에 와. 빨리. 박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 지수가 사기꾼이었어. 3억이 날아갔어. 3억이고 5천이고. 너 카드 다 정지됐어. 집도 오늘 빼라잖아. 은행에서 5천만 원 오늘 갚으래. 박말순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그게. 빨리 와. 빨리 와서 어떻게 좀 해봐. 전화가 끊겼어요. 강재현은 핸들에 이마를 박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시각 모텔 방에서 책상 위에 엎어둔 핸드폰을 처음으로 뒤집었어요. 부재중 전화 12통, 문자 7통, 강재현 8통, 박말순 4통. 저는 그 화면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다시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다시 커피 한 봉을 풀었어요. 11시쯤이 되자 진동이 더 잦아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지나자 부재중 전화는 30통을 넘었고 문자는 2자릿수가 되었습니다. 여보, 한 번만 받아줘. 엄마야. 한 번만 통화하자. 엄마가 잘못했어. 서윤아, 정말 잘못했어. 살려줘. 저는 문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문자의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적이던 강재현의 말투가 점점 비굴해졌고 박말순의 글에는 맞춤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저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77통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77이라는 숫자가 묘하게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강재현 번호 옆에 있는 작은 점 3개를 눌렀어요. 번호 차단. 확인. 다음은 박말순. 번호 차단. 확인. 혹시 모를 다른 번호들까지 박말순 친구들 번호, 강재현 친구들 번호 몇 개를 더 차단 목록에 추가했죠.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방금까지 끊임없이 울리던 진동이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저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 침대 머리맡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야시장 호객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저는 천천히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하루가 무척 길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누리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었는지 이제는 저들의 몸이 먼저 기억하게 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시장 새벽이 다시 시작될 때까지 4시간 남짓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다시 장화를 신고 시장에 섰습니다. 부장님이 어제 일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장님, 오늘은 그냥 사무실에 계세요. 현장은 저희가 다 합니다. 부장님이 두툼한 손으로 제 어깨를 짚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광어 잘 떼와야 해요. 매일 하던 일이잖아요. 저는 웃으며 부장님 어깨를 마주 두드렸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어제 그 일이 시장 바닥에 다 퍼졌다는 걸 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어요. 같은 시각 강재현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강재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어요. 강재현 씨, 윤지수라는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형사가 종이를 한 장 내밀었어요. 가명이라뇨? 신분증도 봤어요. 사진도 똑같았어요.
강재현이 침을 삼키며 답했습니다. 그 신분증도 위조였을 거예요. 강재현 씨 말씀 듣고 조회해 보니까 같은 수법으로 이번 달에만 의사 7명이 당했어요. 다 간 면허 딴 분들이에요. 7명이요. 강재현의 손이 책상 위에서 떨렸어요. 피해 금액 합치면 20억이 넘습니다. 주범은 이미 사흘 전에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정황이 잡혔어요. 동남아 쪽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회수 어렵습니다. 그쪽 일당이 대포 통장 수십 개를 돌려가며 자금 세탁한 정황도 같이 잡혀서요. 송금하신 그 계좌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쓰인 통장이에요. 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개원 자금 보낸 건데요. 강재현 씨 입장은 알겠는데 그 계좌가 범죄 자금 흐름에 엮여 있다 보니까 강재현 씨 명의의 계좌가 오늘부터 전부 거래 정지 처분 들어갑니다. 의심 거래 흐름 확인될 때까지요. 강재현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제 계좌 전부요. 저 오늘 5천만 원 갚아야 해요. 그 부분은 은행하고 따로 협의해 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형사가 다음 사람 부르겠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강재현은 어그적 일어나 경찰서 복도를 빠져나왔어요. 지나가던 다른 형사들이 강재현을 흘끔거리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강재현은 그 길로 페이닥터로 출근하기로 한 마포 쪽 종합병원으로 향했어요. 인사과에서 첫 출근 인사를 하고 가운만 받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 하나만 입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이 강재현의 발을 끌었어요. 병원 로비에 들어선 강재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인사과 입구 앞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서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강재현 박사 어디 갔어? 빨리 끌고 와. 가장 덩치 큰 남자가 인사과 직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병원이세요. 진정하시고 일단 나가시죠.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했어요. 진정은 무슨... 어제 빌린 돈 안 갚고 잠수 탄 놈인데 너희 병원 이미지 망신당하기 전에 빨리 내놓아. 강재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3억 빌린 1금융권 닥터론과는 다른 곳이었어요. 며칠 전 인테리어 잔금 핑계로 윤지수가 또 한 군데서 사채를 끌어쓰라고 부추긴 게 있었거든요. 강재현은 그 액수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도 못했습니다. 저기... 강재현이 작게 입을 열었어요. 점퍼 차림의 남자들이 일제히 강재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재현이네요. 잘 만났다. 남자 셋이 성큼성큼 강재현 쪽으로 다가왔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사과 과장이라는 사람이 종종 걸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과장님, 저 강재현이에요. 오늘 첫 출근. 강재현이 인사과 과장 쪽으로 도움을 청했어요. 강재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방금 본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강 선생님 채용건 오늘 부로 취소됐습니다. 인사과 과장의 얼굴에 미안한 기색이 한 점도 없었어요. 왜요? 왜 갑자기? 이유는 본사에 직접 확인하시고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자리는 일단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보고 계세요. 인사과 과장이 강재현의 어깨를 떠밀듯 로비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점퍼 차림 남자들이 강재현을 졸졸 따라 나왔어요. 강 박사, 우리 사장님이 그러시던데 오늘 안에 이자 800만 원만 가져와도 봐주신대. 어디서든 구해와. 남자 중 하나가 강재현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강재현이 손바닥을 펴보였어요.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저녁 7시까지 못 가져오면 너희 어머니 사는 집까지 찾아간다. 남자가 강재현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툭 치고는 일행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강재현은 병원 화단 옆에 주저앉아 양손에 얼굴을 묻었어요. 같은 시간 박말수는 친구 김순자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야 말순이. 박말순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핸드폰을 잡고 있었어요. 말순아. 무슨 일이야? 김순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순자야, 내가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한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진짜 한 달 안에 갚을게. 박말순이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가렸어요. 말순아, 너 솔직히 말해봐. 너희 며느리 내쫓았다며. 어제 명품관에서도 카드 정지된 거 다 봤다는 사람이 있어. 김순자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건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의사 며느리 만들겠다고 시장 며느리 내쫓더니 사기 한 번에 알거지 됐다고. 미안한데 나도 그런 집에 돈 빌려줄 형편 안 돼. 뚝 전화가 끊겼어요. 박말수는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다음 친구도 그 다음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5번째 친구에 이르렀을 때는 아예 신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말순의 번호를 차단한 것 같았어요. 박말순이 핸드폰을 거실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박말순의 입에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이게 다 그 여우 같은 정서윤이 짓이야. 다 그년이 했어. 박말순이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흐느꼈습니다. 저녁 7시 무렵 강재영과 박말순은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거리에 나섰어요. 정 사장님 쪽에서 보낸 직원들이 오후 내내 짐을 박스에 담아 1층 주차장에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박말순이 평생 모은 명품 가방들과 보석 상자들이 우중충한 갈색 박스 안에 처박혀 있었어요. 엄마, 일단 어디라도 가야 해. 강재현이 박말순의 팔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어디로 가?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어? 박말순이 박스를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찜질방이라도 가자. 그것마저 안 되면 길에서 자야 해. 강재현이 박스 하나를 들어보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짐의 절반 이상을 주차장에 그대로 두고 옷까지만 든 박스 2개를 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강재현의 카드도 막혀 있었지만 다행히 어제 윤지수에게 사주려고 뽑아둔 현금 30만 원이 양복 안주머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며칠 만에 도착한 곳은 외곽의 한 반지하 방이었어요. 한 달 보증금 300, 월세 35. 보증금조차 모자라서 강재현이 손목시계를 잡혀 겨우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쳤어요. 박말순이 코를 막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박말순이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며칠만 참아. 일단 자리만 잡고 다시 일어서면 돼. 강재현이 박말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입으로는 어머니를 다독였지만 강재현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 모텔에서 노트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거래 마감 정산이 끝났고 부장님이 보낸 일일 매출표가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핸드폰이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사장님, 강재현 씨 한쪽 카드사에서 빚 독촉 부서로 채권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강재현 씨가 오늘 오후 명문병원 채용도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살짝 놀란 기색이 묻어났어요. 네, 알고 있어요. 하루 만에 그렇게 됐네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장은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 접수합니다. 외도 입증 자료 사장님이 시장 사람들 통해서 전에 모아두신 거 그대로 쓸 거고요. 더 보탤 자료 있으면 이번 주말까지 보내주세요. 네, 보낼게요. 한 가지 더요. 두 사람 다음 주소 확보해 주세요. 짐 다 빠진 거 확인은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 해서요. 알겠습니다. 흥신소 안 쓰고 합법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박말순이 곰팡이 핀 벽지를 바라보며 울고 있을 거고 강재현은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굳이 떠올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부장님이 보낸 매출표를 다시 펼쳐봤어요. 오늘 매출 1억 2,700만 원. 어제보다 광어 단가가 좋게 나왔다는 메모가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매출표 위에 짧게 한 줄을 적었어요. 부장님, 다음 주에 회의 잡읍시다. 법인 전환 얘기 시작합시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모텔방의 작은 시계가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모텔에서 시장 근처의 작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어요. 방은 좁아도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평소처럼 시장 사무실 앞에서 부장님과 그날의 주문서를 맞춰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단골 식당 한 곳에서 특별 주문이 들어와 광어 80상자, 전복 200kg가 한꺼번에 나가는 큰 거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장님, 트럭 3대 다 준비됐어요. 부장님이 손에 무전기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네, 부장님. 결제는 현금으로 한 번에 받기로 했어요. 5,800만 원이에요. 역시 사장님이라니까. 부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어요. 경비실 아저씨가 누군가를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여기 외부인 출입 통제예요. 무슨 일이세요? 경비실 아저씨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렸어요. 우리는 정서윤 사장 가족이에요. 좀 들여보내주세요. 박말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주문서를 부장님께 건네며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사장님, 제가 처리할게요. 부장님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에요, 부장님. 제가 직접 갈게요. 저는 부장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동안 머리에서 지난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77통의 부재중 전화, 사정하던 문자, 그리고 이혼합 비서를 던지던 그날 박말순의 표정까지. 입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두 사람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얇은 점퍼를 걸친 박말순과 양복 바지에 검은 점퍼만 걸친 강재현이었습니다. 박말순의 머리는 며칠 동안 감지하는 듯 떡져 있었고 강재현의 턱에는 까칠한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아저씨, 들여보내주세요. 제 손님이에요. 저는 경비 아저씨에게 가볍게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경비 아저씨가 비켜서자마자 박말순이 비틀거리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서윤아. 박말순이 저를 보자마자 무릎부터 꺾었습니다. 시장 바닥은 새벽 물 청소 때문에 얼음이 살얼음처럼 끼어 있었어요. 박말순의 얇은 바지가 그 물기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사람들 봐요.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서윤아,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나 봐. 한 번만 봐줘. 박말순이 두 손으로 제 장화목을 부여잡고 흔들었습니다. 얼음 섞인 물이 박말순의 손등 위로 흘렀어요. 어머니, 손 놓으세요. 더 추워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재현이 좀 살려줘. 빚이 너무 많아. 사채업자들이 매일 밤 문 두드려. 박말순의 입에서 입김이 하얗게 번졌어요. 그 옆에 서 있던 강재현이 그제야 한 발 다가왔습니다. 서윤아. 강재현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강재현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저는 짧게 답했어요. 우리 부부로 살았던 정 생각해서 이자만이라도 좀 막아주면 안 되겠어. 강재현이 두 손을 모아 비비며 말했습니다. 부부로 살았던 정.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되씹었어요. 그래. 10년이잖아. 같이 산 게. 강재현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강재현. 10년 동안 너 입에서 들은 말 중에 제일 우스운 말이 그거야. 저는 두 발을 단단히 디뎠어요. 뭐? 부부로 산 정이라는 거. 너 의대 등록금 누구 돈으로 냈지? 너 양복은 누가 다 사다 줬지? 너 입에 들어간 도시락 반찬은 누가 새벽 시장에서 직접 골라 만든 거지? 저는 강재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알아. 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잖아. 강재현이 고개를 떨궜어요. 비린내 난다고 한 건 누구야? 시장 며느리라고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한 건 누구고? 새 약혼자 데려다 거실에서 샴페인 따게 한 사람은 누구야? 저는 한 발 더 가까이 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재현이 무릎을 꺾으려 했어요. 무릎 꿇지 마. 더 추해 보이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서윤아. 박말순이 다시 제 다리를 부여잡았어요. 어머니, 손 놓으세요. 한 번만 더 말씀드려요. 내가 카드 정지된 거 명품관에서 망신당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 알아. 박말순이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그 비참함의 100분의 1이라도 제가 10년 동안 어머니 집에서 느꼈던 거랑 비교가 될까요? 저는 박말순의 두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서윤아, 한 번만 봐줘. 우리 재현이 의사 노릇 다시 할 수 있게만 도와줘. 평생 너한테 갚을게. 박말순이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두 분한테는 며칠 안에 법원에서 우편 한 통이 갈 거예요. 저는 박말순의 손이 닿지 않는 거리로 물러섰어요. 우편이 뭐냐?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장이요. 그게 어떤 종이인지는 변호사 만나면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윤아, 우리 변호사 살 돈도 없어. 강재현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강재현 사정이지. 내 사정 아니야. 저는 강재현 쪽을 한번 흘끗 봤습니다. 서윤아, 진짜 한 번만. 박말순이 다시 무릎걸음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부장님 쪽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부장님과 시장 직원 2명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부장님, 이분들 시장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영업 방해 안 되게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부장님이 강재현의 팔을 잡았어요. 강재현이 본능적으로 부장님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부장님의 손은 두툼했습니다. 이거나. 우리 부부 얘기 중인데. 강재현이 큰 소리를 냈어요. 이혼하셨다면서요. 부부 아니잖아요. 부장님이 차분하게 받아쳤습니다. 주변에서 새벽 일을 하던 상인 서너 명이 손을 멈추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저게 그 의사 사위라는 놈이야. 역한 박씨 아저씨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며느리 비린내 난다고 내쫓은 그 양반. 생선 손질하던 김씨 아주머니가 받았어요. 그래 놓고 사기당하니까 이제 와서 며느리한테 살려달라고 왔구먼. 생선 씻은 양동이를 들고 지나가던 다른 상인이 혀를 찼습니다.
그러더니 그 양동이를 박말순의 발치 쪽에 한번 휙 뿌렸어요. 구정물이 박말순의 바짓단을 적셨습니다. 뭐예요? 사람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박말순이 비명을 질렀어요. 손님 잘못 골라서 죄송합니다. 사모님. 우리 시장에서는 비린내 좋아하는 사람만 환영해요. 생선 양동이를 든 그 사람이 또박또박 답했습니다. 주변 상인 너덧이 손뼉을 쳤어요. 부장님, 천천히 모셔다 주세요. 사람 다치지 않게요. 저는 부장님께 한 번 더 당부했습니다. 네, 사장님. 알아서 잘 모실게요. 부장님과 직원 2명이 강재현과 박말순을 시장 입구 밖으로 천천히 밀어냈어요. 박말순은 끝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고 강재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시장 입구 바깥 살얼음이 낀 웅덩이 옆에 2 사람이 떨궈졌어요. 박말순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강재현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강재현 씨, 한 가지만 알고 가요. 저는 입구 안쪽에서 한마디를 던졌어요. 뭔데? 강재현이 손을 내리고 저를 봤습니다. 내가 어머니랑 너한테서 빼앗은 거 단 한 가지도 없어. 다 원래 내 거였어. 잠깐 빌려준 거 돌려받은 것뿐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등을 돌렸어요. 뒤에서 박말순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동안 시장 사람들이 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줬어요. 사무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으니 핸드폰이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의 문자였어요. 사장님, 2분 주소 확인됐고요. 오늘 위자료 청구 소장이랑 강재현 씨 통장 가압류 신청, 박말순 여사 통장 가압류 신청까지 같이 법원에 접수했어요. 다음 주 안에 인용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어요. 네,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가압류 인용되면 바로 알려주세요. 답장을 보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이 기댔습니다. 창밖에서 새벽 트럭들이 짐을 싣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광어 80상자가 다 나가고 나면 오후에는 부장님과 법인 전환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빳빳한 새 사업자 등록 신청 양식을 꺼냈어요. 법인명 칸은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그 칸 위에 잠깐 손을 멈췄어요. 이름은 천천히 신중하게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한번 울렸어요. 부장님이 보낸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첫 트럭이 무사히 식당 앞에 도착해 짐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핸드폰을 책상 옆에 내려놓고 다시 양식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한 건 시장에서 2 사람을 돌려보낸 지 사흘 뒤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보낸 등기 우편 봉투를 뜯는 제 손은 평소보다 조금 느렸어요. 사장님, 어제 가압류 집행관이 그 반지하 방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전화 너머에서 차분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뭐 압류할 게 있었나요? 거기. 저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강재현 씨 명의 중고차 한 대 있더라고요. 그거 묶었고요. 박말순 여사 비상금 통장 하나도 잡았어요. 잔액이 87만 원이라네요. 87만 원이요.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게 박말순 여사가 평생 모은 비상금 같아요. 김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네, 알겠어요. 변호사님, 다음 진행 부탁드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 깊숙이 기댔습니다. 같은 시각 반지하 단칸방. 박말순은 이불 위에서 다리를 끌어모은 채 앉아 있었어요. 중고차와 비상금 통장이 묶였다는 소식을 강재현이 변호사에게
전에 듣고 온 직후였습니다. 엄마, 그 통장에 87만 원밖에 없었어. 강재현이 외투를 벗으며 물었어요. 그게 다였어. 박말순이 작게 답했습니다. 엄마, 평생 사모님 행세하면서 비상금이 그것밖에 없었다고. 강재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내가 살림했지. 내가 돈을 벌었어. 너 엄마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박말순이 고개를 들어 강재현을 쏘아봤습니다. 엄마가 살림한 돈도 다 누구 돈이었어. 강재현이 그 말을 던지자마자 박말순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방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현아, 엄마 이제 일 좀 알아볼게. 박말순이 처음으로 그 말을 입에 올렸어요. 엄마가 무슨 일을 해? 강재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골목 끝에 고깃집이 주방 보조 구한다더라. 하루 5만 원씩 준대. 박말순이 떨리는 손을 비비며 말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박말순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고깃집 주방에 섰습니다. 박말순이 들고 있는 솔은 어른 손바닥 2배 크기였어요. 주방 한쪽에는 어젯밤 손님들이 다 먹고 간 불판이 30개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거 1시간 안에 다 닦으셔야 해요. 7시 반에 점심 장사 준비 시작해야 하니까요. 식당 사장이 박말순의 손에 고무장갑을 던지듯 건넸어요. 사장은 박말순보다 10살 정도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네. 박말순이 작게 답했어요. 내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일이 손에 익을 때까지는 옆에서 제가 좀 봐야겠어요. 사장이 팔짱을 끼고 박말순의 옆에 섰습니다. 박말순이 첫 번째 불판을 솔로 박박 닦기 시작했어요. 기름때가 솔 끝에서 미끄러질 뿐 잘 닦이지 않았습니다. 여사님, 그렇게 닦으면 평생 가도 안 닦여요. 손에 힘 더 줘서 이렇게. 사장이 박말순의 손을 잡아 솔을 강하게 눌렀어요. 박말순의 손목이 휘청거렸습니다. 이렇게 3개요.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여사님, 처음이라 그러시는 거 알겠는데 우리 가게는 시간이 돈이에요. 1시간 안에 못 끝내시면 일당 절반밖에 못 드려요. 사장이 다음 불판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말순의 손등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이마에서도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려 콧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박말순이 평생 닦아본 거라곤 자신의 화장대 거울 뿐이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사장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5개밖에 못 닦으셨네요. 25개 남았어요. 30분 안에 다 끝내실 수 있겠어요. 사장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이게 손에 안 익어서요. 좀만 더 하면 빨라질 것 같아요. 박말순이 등을 펴며 답했습니다. 여사님, 그 솔질로는 평생 못 닦으세요. 손목 좀 더 쓰시고요. 그리고 자세도 너무 꼿꼿해요. 허리 좀 숙이세요. 사장이 박말순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거 사람 부리는 솜씨가 너무하네요. 처음 온 사람한테. 박말순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여사님, 지금 사장한테 부리는 솜씨가 어쩌고 하셨어요. 사장이 팔짱을 풀고 박말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말순이 소를 든 채 우물거렸어요. 여사님, 댁이 어떤 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가게에서는 사장이 일 가르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게 부린다고 표현될 일은 아니에요. 사장의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박말순이 소를 내려놓으며 두 손을 모았어요. 여사님, 그 사모님 소리, 이 주방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불판 25개한테 미안하다고 하셔야 해요. 사장이 박말순이 들고 있던 소를 다시 박말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네. 박말순이 다시 소를 잡았어요. 그 후로 박말순은 1시간 동안 입을 다물고 불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박말순의 솔질은 도저히 속도가 나지 않았어요. 점심 장사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을 때 불판은 아직 절반밖에 닦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사님, 안 되겠어요. 오늘은 일당 2만 원 드릴 테니까 그만 가세요. 사장이 카운터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박말순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내일 또 나와도 돼요.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게랑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알아보세요. 사장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박말순이 고무장갑을 벗어 식당 한쪽 의자에 올려두었습니다. 박말순의 손가락이 물에 퉁퉁 불어 있었어요. 박말순이 10,000원짜리 2장을 손에 쥔 채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강재현은 시내 어느 작은 종합병원 인사과에 앉아 있었어요. 이력서를 들고 찾아간 곳이 벌써 5번째였습니다. 강재현 선생님, 면허 자체는 살아있으세요. 인사과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어요. 네, 면허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신원조회에 사기 사건 관련 수사 흔적이 떠요. 본인이 피해자라고는 해도 저희 같은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거 한 점이라도 있는 사람은 일단 보리로 돌립니다.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사기당한 거예요. 가해자가 아니라. 강재현이 책상을 가볍게 짚으며 답했어요. 네, 알아요. 알지만 저희 인사 규정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강재현의 이력서를 봉투에 다시 넣어 돌려주었습니다. 강재현이 봉투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거리에 나오자 강재현은 멍하니 보도블록을 내려다봤습니다. 의사가운을 입어볼 수 있는 길이 그렇게 또 한 군데 막혔어요. 밤 9시 두 사람은 반지하 방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박말순의 손에는 10,000원짜리 2장이 그대로 들려 있었어요. 엄마, 그게 다야. 강재현이 박말순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오전에 2시간 일하고 받은 거야. 박말순이 작게 답했어요. 내일은 못 나간대. 다른 데 알아봐야 한다고. 박말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다른 데를 알아봐. 그 손으로. 강재현이 박말순의 손을 잡아 끌어다 봤어요. 박말순의 손가락은 아직도 불어 있었고 손등에 작은 상처가 2개 생겨 있었습니다. 재현아. 박말순이 손을 빼며 입을 열었어요. 왜? 엄마가 평생 손에 물 묻혀본 적이 없어. 너 알지? 박말순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알아, 엄마. 강재현이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근데 오늘 그 사장년이 그러더라. 손에 힘줘서 닦으라고.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서윤이가 생각났어. 박말순이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왜? 왜 안 돼? 그 이름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 강재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재현아, 정서윤이가 매일 새벽 그 비린 손으로 너 의대 등록금 다 댔어. 엄마 명품 가방도 다 그 손이 사준 거였어. 박말순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해. 엄마가 오늘 처음 알았어. 그 비린내 나는 손이 얼마나 무거운 손이었는지. 박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엄마, 진짜 그만하라고. 강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박말순은 손에 쥔 2만 원을 베개 밑에 끼워 넣었어요. 강재현은 벽을 향해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그대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한마디도 더 나누지 않았어요. 며칠 뒤 늦은 밤 사채업자들이 반지하 방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쾅, 쾅, 쾅. 강재현, 이자 2달치 밀렸다. 오늘 어떻게든 해결해라. 문 너머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형님, 진짜로 다음 주에. 강재현이 작게 답했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너희 어머니 일하시던 식당도 그만뒀다며. 거기까지 우리가 확인했어. 남자가 문을 한 번 더 걷어찼어요. 박말순이 입을 두 손으로 막고 흐느꼈습니다. 강재현이 박말순을 한 번 끌어안았어요. 박말순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남자들이 한참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발걸음을 옮겼어요. 박말순이 강재현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강재현이 박말순의 등을 두드렸어요. 박말순의 입에서 거품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재현이 박말순을 등에 업고 무료 공공의료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강재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윤아, 서윤아. 하지만 그 이름을 받아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박말순이 응급실 침대에 누운 그 시각, 저는 시장 사무실에서 본부장님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사업자 등록 양식이 놓여 있었어요. 사장님, 법인명 정하셨어요. 본부장님이 펜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네, 정했어요. 저는 펜을 받아 양식 위에 빈칸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서윤 수산물 유통 주식회사. 서윤이라는 이름 그대로 가시네요. 본부장님이 살짝 웃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이름이 좋아요. 저는 펜 끝으로 그 이름을 한 번 더 따라 그렸어요. 이 이름이 한때 비린내 난다고 무시당하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시장 한복판에 큰 간판으로 걸릴 이름이었어요. 거래처 사장들이 다 동참하기로 했어요. 100곳 중에 87곳이 독점 납품 계약하기로 했고요. 본부장님이 또 다른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87곳이요. 저는 그 숫자에 잠깐 입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네. 다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처럼 정직하고 물건 좋게 대주는 중도매인 다시 없다고요. 본부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거래처 사장님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한 번 울렸어요. 김 변호사의 짧은 문자였습니다. 사장님, 강재현 씨 개인 파산 신청 정식 기각됐어요. 평생 채무 변제 의무 유지됩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평생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에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엎어두고 본부장님 쪽으로 다시 시선을 옮겼어요. 본부장님 가요. 오늘 광어 들어올 시간이에요. 저는 점퍼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본부장님이 양식을 정리하며 따라 일어섰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나서자 시장의 비린내가 코끝에 훅 끼쳤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가 바로 저의 진짜 향수였습니다. 법인 설립을 마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윤 수산물 유통 주식회사의 첫 겨울이었어요. 저는 시장 안쪽 2층, 새로 단장한 사무실에서 직원 12명과 함께 첫 송년 회식을 마쳤습니다. 사장님, 올해 매출 보고서 나왔어요. 부장님이 두툼한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부장님의 직책은 영업본부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어요. 천천히 봐도 되죠? 저는 봉투를 옆으로 밀어두며 가볍게 답했어요. 천천히 보세요. 좋은 숫자예요. 본부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저는 본부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새벽 하역장 시찰을 같이 가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법인을 세운 뒤로 사무실 일이 많아져 현장에 자주 못 나갔거든요. 내일 새벽 4시에 모실게요. 광어 첫 트럭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요. 본부장님이 약속 시간을 잡아주셨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시장 하역장으로 나갔습니다. 새 사무실로 옮긴 뒤에 처음 신어본 새 장화는 발에 아직 익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의 비린내와 차가운 공기는 1년 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에 현장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본부장님이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좋아요. 사무실 의자가 푹신해서 그동안 허리가 더 안 좋았어요. 저는 가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역장 입구에는 거대한 얼음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새벽마다 20만 300상자가 트럭에 실려 나갑니다. 일용직 짐꾼들이 한 사람당 20kg, 30kg짜리 얼음 괴짝을 어깨에 짊어지고 트럭과 창고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천천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얼음 창고 앞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점퍼를 잔뜩 껴입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체구였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본부장님, 저쪽 사람 누구예요?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요. 2달 전쯤 들어온 일용직이에요. 신분증 검사도 못하는 사정이라고 작업 반장이 받아줬다더라고요. 일은 굶떠요. 본부장님이 무심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바로 그때 그 남자가 자기 몸뚱이만 한 얼음 괴짝을 어깨에 들어 올리려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쿵 하고 자빠졌어요. 괴짝이 깨지면서 얼음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것도 못 들어. 작업 반장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반장님. 죄송합니다. 남자가 맨손으로 얼음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어깨의 굽은 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강재현이었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본부장님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작업 반장이 강재현의 등을 한 대 후려쳤어요. 이 새끼야, 어제도 한 박스 깨먹었지. 이거 너 일당에서 다 까야 해. 알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재현이 얼음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얇은 점퍼 사이로 강재현의 어깨뼈가 그대로 드러났어요. 일주일 전 시장에 처음 왔을 때보다 살이 더 빠진 듯 보였습니다. 본부장님이 잠시 후 작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사실 저 사람 정체한 지 한 달쯤 됐어요. 본부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저는 본부장님을 돌아봤습니다. 네. 작업 반장이 저한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 전 남편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본부장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법대로 시장 규정대로 하라고 했어요. 일 못하면 일당 까고 잘하면 일당 주라고요. 그게 사장님 뜻일 거라고 했어요. 본부장님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저는 본부장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본부장님. 저는 그 자리에서 좀 더 지켜봤어요. 강재현이 얼음 조각을 줍는 손은 새빨갰습니다. 면장갑도 끼지 못한 채 맨손이었어요. 그때 시장 공용 화장실 쪽에서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 작은 한 노인이 노란 고무장갑을 끼고 타일 바닥에 찌든 때를 박박 닦고 있었어요. 허리가 활처럼 굽어 있었고 머리는 반백을 넘어 거의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박말순이었어요.
박말순이 솔로 바닥을 닦는 동안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박말순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오늘은 2칸만 더 닦아요, 어머니. 상인의 말투는 거칠지 않았지만 공손하지도 않았어요. 네, 사장님. 2칸만요. 박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박말순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 새벽 공기에 하얗게 번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누가 박말순을 여기 데려왔는지 알 것 같았어요. 강재현이 시장에 들어와 일을 시작하자 박말순도 그 옆에 매달려 시장으로 흘러들어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의 정체를 알면서도 일을 시키되 결코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본부장님 쪽으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직원들한테 한 가지 부탁만 해주세요. 네, 사장님. 저 사람들 굳이 쫓아내지 마세요. 일하는 만큼 일당 주시고요. 못하는 만큼 까시고요. 그뿐이에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강재현이 얼음 조각을 다 줍고 고개를 들었어요. 강재현의 시선이 정확히 저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강재현의 입이 어하고 작게 벌어졌습니다. 강재현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리가 풀려 또 한 번 비틀거렸어요. 서윤. 강재현이 입을 떼다 말고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 발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강재현의 눈이 천천히 저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훑쳤습니다. 법인 대표 명함을 단 점퍼, 새로 맞춘 장화, 그 옆에 도열한 듯 서 있는 직원들. 강재현의 시선이 다시 자기 자신의 얼어붙은 두 손으로 떨어졌어요. 강재현의 어깨가 한 번 떨렸습니다. 저는 강재현의 눈을 그대로 잠깐 들여다봤어요. 한때 저를 비린내 난다고 코를 막던 그 눈동자가 지금은 그 비린내 나는 시장 한복판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줌의 동정도, 단 한 줌의 통쾌함도 표정에 싣지 않았어요. 그저 무심하게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 그렇게 한번 봤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쪽으로 돌아섰어요. 본부장님, 우리 광어 트럭 어느 쪽에 들어와요? 저는 다시 일 얘기로 돌아갔습니다. 3번 게이트요. 사장님 가실까요? 본부장님이 손을 들어 방향을 가리켰어요. 네, 가요. 저는 3번 게이트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강재현 쪽은 한 번도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의 뒤로 강재현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서윤아, 잠깐만. 저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걸음을 옮겼어요. 본부장님이 옆에서 어깨를 살짝 펴며 같이 걸어주셨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이쪽으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저 양반들 어떻게 할까요? 박씨 아저씨가 강재현 쪽을 한번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그대로 두세요. 일 시키시고 일당 주시면 돼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근데 사장님, 우리 시장 사람들은 그냥 못 둬요. 저 양반 어제도 김씨 아주머니 광어 박스에 손 뗀다고 또 욕먹었어요. 손이 굼떠서 자꾸 이를 그르쳐요. 박씨 아저씨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게요. 손이 굼뜨면 굼뜬 만큼 받는 거죠. 의사손은 생선손이 아니니까요. 저는 살짝 웃었어요. 박씨 아저씨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옳아요. 그리고 사장님, 어제부터 그 양반한테 생선 내장 치우는 일만 시키기로 했어요. 다른 일은 도저히 못 시키겠더라고요. 박씨 아저씨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본인이 원해서 한 거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답하고 3번 게이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게이트 안에는 광어 백상자가 막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박스 하나를 열어 광어의 등을 한번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싱싱한 광어가 두 눈을 까딱이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본부장님, 오늘 물건 좋네요. 저는 박스 뚜껑을 닫으며 말했어요. 네, 사장님. 오늘 단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부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3번 게이트를 나설 때 잠깐 멈춰 섰어요. 저 멀리 얼음 창고 앞에서 강재현이 다시 얼음 개짝을 어깨에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옆 화장실 앞에서는 박말순이 솔로 타일을 박박 닦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시장 안에 있었지만 서로의 방향을 보지 못한 채 각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등을 돌렸어요. 법인 차량이 시장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셨어요. 사장님, 오전 10시에 광주거래처 미팅 있어요. 바로 출발하셔야 해요. 기사님이 정중하게 일정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바로 출발하시죠. 저는 차에 올랐어요. 차창 너머로 시장의 새벽 풍경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등을 깊이 기대며 두 눈을 잠깐 감았어요. 핸드폰이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의 문자였어요. 사장님, 강재현 씨가 지난주에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분할 납부 협상 요청 보냈는데 사장님 의향 어떠세요?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협상 없어요. 원한 그대로 가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기는 여전히 옅었지만 눈매에는 단단한 빛이 들어와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윤수산물 유통 주식회사의 첫 결산이 마무리되던 날 본부장님이 두 손으로 결산 보고서를 들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네, 본부장님. 들어오세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고 의자를 돌렸어요. 올해 매출 최종 집계 나왔어요. 사장님,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보세요. 본부장님이 봉투를 책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보고서를 꺼냈어요. 표지 한가운데 큰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연 매출 280억. 저는 그 숫자를 2번 다시 봤어요. 본부장님, 단위 잘못 찍힌 거 아니에요.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2번, 3번 확인했어요. 280억 맞습니다. 본부장님이 환하게 웃었어요. 부산 라인이랑 제주 라인이 한꺼번에 터졌어요. 거기다 프랜차이즈 2군데 독점 계약이 4분기에 본격적으로 돌아가니까 이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본부장님이 손가락으로 보고서의 한 줄을 짚었습니다. 잘 됐네요. 본부장님 덕분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사장님이 새벽부터 발로 뛰어서 만든 길이에요. 본부장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보고서 옆에 놓인 다른 봉투를 들어 보였어요. 본부장님, 이거 보셨어요? 저는 매끈한 금박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그거? 전국 우수 여성 기업인상 수상 통지서요. 다음 주 화요일에 시상식 있대요. 저는 본부장님께 봉투를 건넸어요. 세상에. 사장님, 이거 진짜예요. 본부장님이 봉투를 받아들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진짜예요. 그리고 이거 더 있어요. 저는 다른 봉투를 또 하나 꺼냈어요. 이건 또 뭐예요? 경제잡지 표지 인터뷰 요청서요. 다음 달 호 표지에 실어준대요. 저는 본부장님께 그 봉투도 건넸습니다. 사장님, 우리 회식해야 해요. 우리 직원들 다 같이요. 본부장님의 목소리에 신이 났어요. 좋아요. 본부장님이 날짜 잡으세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웃었습니다. 본부장님이 두 봉투를 들고
사장실을 나간 뒤 저는 잠시 창가로 다가갔어요. 시장 골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새벽이 지난 시장은 한낮의 햇살 아래 한가로워 보였어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시장 한쪽 식당 골목. 강재현은 컵라면 하나를 다 비우고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빈 그릇을 내밀고 있었어요. 요즘 강재현은 하루 두 끼를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일당 8만 원 중에서 사채 이자로 6만 원이 빠져나가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2만 원이었거든요.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강재현이 빈 그릇을 건네며 작게 말했어요. 오늘은 텔레비전 좀 켜두구만. 할머니가 식당 구석에 놓인 낡은 14인치 텔레비전 쪽으로 손짓을 했습니다. 네, 보세요. 강재현은 식당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가만히 텔레비전 쪽을 봤어요. 아침 경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 어떤 행사장이 비쳤어요. 큰 상패를 든 여자 기업인들이 한 줄로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서 있는 여자에게 카메라가 가까이 다가갔어요. 강재현의 입에서 컵라면 국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였어요. 화면 속에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상패에는 큰 글씨로 전국 우수 여성 기업인상이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제 앞에 댔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면 속 사회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 2시 수산시장에서 시작했어요. 손에 비린내 묻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비린내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줬다고 생각해요. 화면 속에 제가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서윤 대표님을 자수성가의 표본으로 꼽으시는데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결이라기보다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에게 가장 큰 동력이 됐어요. 무시당하면서 배운 게 가장 많았거든요. 화면 속에 제가 입가에 옅게 미소를 띠며 답했어요. 강재현의 손에서 빈 컵라면 용기가 떨어졌습니다. 용기가 식당 바닥을 굴렀어요. 강재현은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두 무릎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아. 강재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내가 그 비린내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강재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기생충 새끼는 누구였어? 빨아먹은 건 누구였어? 강재현이 자신의 가슴팍을 한번 쳤어요. 손님, 우는 거면 나가서 우셔. 다른 손님들 식사해야지. 식당 할머니가 강재현의 어깨를 가볍게 떠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강재현이 흐느끼며 일어섰어요. 식당 문을 열고 나가는 강재현의 등 뒤로 화면 속 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저를 믿어준 시장 사람들에게, 그리고 새벽마다 같이 트럭을 끌어준 우리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같은 시간 외곽 쪽방촌. 박말수는 누군가 버린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강재현이 시장 일을 시작한 뒤로 박말수는 시장 일과 쪽방촌 사이를 오갔습니다. 요 며칠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시장에도 못 나갔어요. 쪽방 창문 너머로 골목길에 버려진 다른 신문지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음식을 싸들고 다니다 흘리고 간 듯 신문지 한 장이 바람에 들썩였어요. 박말수는 다리를 끌며 그 신문지를 주워왔습니다. 신문지를 펴는 순간 박말순의 손이 굳었어요. 수산시장 출신 자수성가 여성 기업인 정서윤 대표. 큼지막한 사진이 신문 한 면을 덮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양복을 입은 사업가들 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인연이. 박말순의 입이 떨렸습니다. 인연이 이렇게 잘 됐다고. 박말순이 신문지를 손으로 구겼어요.
구겨진 신문지를 다시 펴서 또 읽었습니다. 또 구기고 또 폈어요. 박말순의 손에서 신문지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박말순이 신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흐느꼈어요. 내 며느리였는데. 내 며느리였는데. 박말순의 입에서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박말순은 신문지를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누웠어요. 신문지가 박말순의 눈물에 젖어 점점 흐물흐물해졌습니다. 며칠 뒤 강재현이 한 번 더 회사 로비를 찾았어요. 강재현은 일당으로 받은 돈을 모아 양복을 빌려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로비에 들어서기도 전에 2명의 경비원이 강재현을 막아섰어요. 강재현 씨 맞으시죠? 저희 회사 접근 금지 가처분 대상자세요. 돌아가 주세요. 경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요. 사장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어요. 강재현 씨, 어쩔 수 없어요. 법원 명령이라서요. 더 가까이 오시면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경비원이 강재현의 어깨를 가볍게 막았습니다. 강재현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등을 돌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사장실 창문에서 멀리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재현은 로비 바깥 화단 옆에 앉아 한참을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 모습을 보다가 블라인드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 며칠 뒤 강재현이 시장 얼음 창고에서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어 들것에 실려 나갔다는 소식을 본부장님이 전해주셨어요. 강재현은 시립병원 무료 진료실에서 임시 치료만 받고 다시 쪽방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책상 위 결제 서류로 다시 시선을 옮겼습니다. 본부장님, 위자료 채권 시효 연장 신청서 결제요. 저는 짧게 말했어요. 네, 사장님. 본부장님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주셨습니다. 강재현 씨 일당까지 다 압류 들어가는 거 맞죠? 저는 도장을 들며 물었어요. 네. 통장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위자료 채권자 우선으로 빠져나가요.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모아요. 본부장님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도장을 결제란에 또박또박 찍었어요. 확인했어요. 다음 서류요. 저는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며칠 뒤 저녁, 저는 시내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았어요. 새로운 사업 파트너 3명과 첫 미팅을 겸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정 대표님, 이번 동남아 라인 합작권은 정말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상대 회사 대표가 잔을 들며 말했어요. 네, 저도요. 우리 회사 물건이 거기까지 닿을 수 있다는 게 아직 신기해요. 저는 샴페인 잔을 부드럽게 부딪혔습니다. 신기할 일이 아니죠. 정 대표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더 큰 시장도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다른 파트너 한 명이 거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시장 새벽 광어를 절대 안 놓을 거예요. 그게 우리 회사의 시작이거든요. 저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멋지세요, 정 대표님. 3명이 일제히 잔을 들었어요. 저는 잔을 천천히 들어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샴페인의 차가운 거품이 입술에 닿았어요. 1년 전 강재현이 윤지수와 잔을 부딪히던 그 거품과는 완전히 다른 거품이었습니다. 저는 그 거품을 천천히 음미했어요. 레스토랑 통유리 너머로 도심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잔을 비웠어요. 헛바람 들어 저를 내쫓은 2사람은 평생 갚지 못할 빚의 굴레 안에 있었고 사기꾼 1명은 영영 잡히지 않을 어느 외국 도시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파트너들 쪽을 다시 봤어요. 여러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동남아 첫 출하 일정 잡읍시다. 저는 가벼운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세 명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저는 새 펜을 들었습니다. 펜 끝이 새 다이어리 위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새 시장, 새 거래처, 새 일정. 1년 전에 새벽 작업복 차림은 어디에도 없었지만 그 비린내 나는 손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정서윤 씨의 사연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정서윤 씨가 되찾은 건 사실 돈도 아니고 복수의 통쾌함도 아니었어요. 새벽 2시 시장에 나가 비린내 묻은 손으로 광어를 떼던 그 시간이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시간이었다는 걸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진짜 되찾은 거더라고요.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던 시간이 제일 아깝다는 거. 손에 흙 묻히는 일이, 비린내 나는 일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본인을 작게 만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서윤 씨처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누구한테 미안해야 하는지, 진짜 누구한테 고개 숙여야 하는지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